자기 아이를 함께 키워줄 사람을 구합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안고 동네에 전단지를 뿌립니다.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모인 사람들을 보니 좀 더 놀라웠는데요. 취업에 실패했던 그런 뭐 히키코모리, 관계 맺기에 서툰 그런 20, 30대 청년들이었다고 해요. 유일한 규칙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CBS 보도국에서 시사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황미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진행했던 기획 취재 과정을 좀 들려드리려고 서게 되었는데요. 2024년도에 취재를 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사회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이 회사가 이제 창사 70주년 특집을 해야 되는데 너가 하나 말아야겠다. 아이템은 저출생이다. 이 저출생이라는 말을 듣고 왜 저출생이지? 근데 어쨌든 뭐 회사가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 33살 소위 말하는 가임기 여성이었는데요. 그 가임기 여성이지만 임신과 출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늘 우선순위는 일이었거든요. 커리어를 쌓는 게 되게 중요했고 또 그거를 재밌어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때 당시에 저는 8년 만난 그 애인하고 저기 뭐야 헤어졌던 시점이었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일로 좀 도망치자 그래서 일로 도망쳐가지고 시작한 게 이 저출생 기획 프로젝트였어요. 이제 기획 취재팀이 꾸려졌는데요. 저희는 저랑 이렇게 넷이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은 30대 싱글 여성이고 연애도 하지 않고 또 K 장녀였다는 거. 어쩌다 보니 그래도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이런 조합으로 시작하게 됐고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생은 말 그대로 한국 사회의 그 문제들의 총체적인 그런 집합의 결과였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전에 관련된 뭐 통계나 정책들이 많았었고 여기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방향을 좀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애를 낳고 싶어? 우리는 왜 아이가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질문에서 취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청년들이, 우리 한국 사회 청년들이 출산이나 양육이나 그런 가족들을 욕망조차 하지 않는 걸까? 저출생에 대한 그런 분석들은 넘쳐났지만 솔직하게 청년들이 모여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는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까놓고 얘기해보자. 근데 단 조건은 하나를 세웠습니다. 평생 안 볼 것 같은 사람들, 평생 딥토크를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을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청년들 7명이 모였어요. 성별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경제적인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온 건 돈 얘기였는데요. 7명 중 5명이 나는 가난하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새삼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구도 그 낭만적인 사랑만으로는 가족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가족이라는 그런 관계에는 친밀함, 뭐 사랑도 중요하지만 권리와 의무가 따른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책임감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불안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모두가 답했습니다. 저희 패널들 중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지금은 간호대에 입학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처럼 특성화고 현장 실습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고 이민호 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한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다. 그 말을 들으면서 본인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상층부에 진입하지 못하면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출산 파업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촬영장이 그때 당시 되게 얼어붙었어요. 한쪽은 페미니즘 때문에 연애와 출산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여전히 성불평등이 문제다라고 막 맞섰습니다. 거의 대화가 1시간 넘게 거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저는 이제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러다가 싸움이 너무 심해져서 촬영이 파토가 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준비한 이제 약속문을 꺼내고 자, 다 같이 우리 모두 약속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 약속문이 뭐였냐면 내가 속한 문화가 일방적이라고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의견 대립을 협력적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숨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털어 놓더라고요. 그 패널들 중에는 보수 정당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패널분이 계셨는데 그 패널분이 자신의 대학 시절에 결혼과 출산을 이야기하면 막 자기를 실패한 여성으로 취급받았던 자기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한 남성 패널은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를 했던 여성 후배가 남성 친구에게 이제 폭행을 당해서 사망했던 그런 이야기를 또 들려줬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본인은 구조적 불평등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또 말을 덧붙였습니다. 가만히 이제 이들의 각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냥 제가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논리로만 싸우는 건 아니구나.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붙들고 싸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의 7시간 넘게 패널들과 막 돈 얘기, 사랑 얘기, 페미니즘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대화가 당연히 매끄럽지도 않고 싸우고 뭐 침묵할 때도 있고 막 너무 격해지면 약속문을 읽기도 하고 그럼 다시 말을 걸고 뭐 이런 대화들을 끝까지 하다 보니 결국에 막판에 도달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는 솔직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런 말들이 도달한 말이었어요. 그 다음 편은 그때 당시 사회부장이 오더니 한번 육아하는 아빠들을 취재해보는 게 어때?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약간 편견이 있었거든요. 남성들은 돌봄에 서툴 것이다.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그냥 그 편견을 한번 저는 좀 깨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인정한 주 양육자 수준의 아빠들을 이제 만나봤는데요. 그 아빠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은 승남 씨였습니다. 그는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결심한 아빠였습니다. 당시 회사의 최초의 그 남성 육아휴직자이기도 했었는데요. 육아휴직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승남 씨가 회사 얘기했더니 회사가 돌아온 말이 너 그럼 지금 자리 포기할 수 있겠냐. 근데 그 말 듣고 자기는 그냥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이제 아이를 돌본 후에 이제 다시 복직을 했더니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이제 성과평가 최하위랑 사라진 자리였다고 했습니다. 직장을 옮겼죠. 근데 그때 거기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어요. 둘째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돌아왔더니 이제 직원 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었다고.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아빠들이 하나같이 한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은 되고 싶지 않다. 무뚝뚝하고 평일엔 일하느라 얼굴 보기 어려웠던 아버지들이지만 동시에 다들 알고 있죠. 아버지들이 우리를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라는 걸. 다만 그 사랑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던 건 거죠. 그래서 이 아빠들은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와 부대끼며 보낸 시간을 나중에 후회 없는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 편은 저희가 이제 또 막 서로 팀원들끼리 서로를 알고 싶어서 크로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막내 기자 희영 기자가 자기의 행복하지 않았던 유년 시절에 대해서 털어놓았어요. 이 친구는 나름 명문고, 명문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직장까지 막 도장 깨기의 연속이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치열한 경쟁 때문에 막 계속 행복을 밀었던 자신의 그 유년 시절이 별로 자기 자식한테는 되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막 털어놓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좀 약간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왜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아이를 압박할까? 네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하다. 뭐 부모님 말 들으면 실패 안 한다.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삶의 결정권까지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 전이되면 아이는 무언가를 막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압박감을 느끼며 그것을 해소하려고 애쓴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자기 감정보다 부모님의 감정을 먼저 돌보게 된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정작 자기 마음이, 자기 감정이 뭔지 모른 채 자라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관계가 응당한가?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스웨덴에서 만난 이니 씨, 13년째 워킹맘으로 살고 있고 교환학생으로 스웨덴에 왔다가 지금의 남편 안드레아스를 만나가지고 3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제 그녀가 결혼을 했을 당시
한국 가족들은 아 이제 결혼했으니 아이 왜 안 낳아? 뭐 아이를 낳을 때 되지 않았어? 뭐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스웨덴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서야 이제 뒤늦게 출산을 결심을 하고 임신 소식을 전했더니 시어머니가 축하를 건네며 그제서야 사실 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 뭔가 이런 걸 묻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고 그제서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스웨덴 시어머니의 말이 되게 낯설었습니다. 뭔가 걱정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아 가족이어도 선을 넘지 않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니시 남편인 안드레아스도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학업 압박을 주고 싶지 않다며 부모는 자식에게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아이 대신 결정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결정하게 하는 그 경험, 그 존중의 경험이 쌓여서 자존감이 된다고 했어요.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하는 것에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좀 오래 기억에 또 남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주는 사랑이 제가 좀 부러웠나 봐요. 그리고 이 존중받는다는 그런 감각이 사람을 오히려 단단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웨덴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마지막 취재는 책 한 권에서 시작된 일본의 친물가족 이야기인데요. 1995년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23 싱글맘이었던 가노 호코는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안고 동네에 전단지를 뿌립니다. 자기 아이를 함께 키워줄 사람을 구합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되게 의아했습니다.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근데 전단지를 이제 보고 모인 사람들을 보니 좀 더 놀라웠는데요. 그때 당시 일본에서 취업에 실패했던 그런 뭐 히키코모리, 그다음에 관계 맺기에 서툰 그런 20, 30대 청년들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아이를 가노 호코 씨와 함께 다 같이 키웠습니다. 호코 씨는 20명 정도 안팎의 이런 돌보미들과 함께 아들을 길렀다고 해요. 그 돌봄의 기준은 높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아이 옆에 있어 주는 것. 뭐 누군가는 아이가 밥 먹인 시간을 적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육아 노트에 아이가 하는 말을 기록하고 대신 어느 누구도 아이와 돌보미를 단둘이 두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규칙은 경험이 있는 돌보미들이 같이 여럿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돌보미들마다 아이와 관계 맺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돌보미들도 아이와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변화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기는 자기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공동 양육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추후에 나중에 아이를 가졌을 때도 되게 많은 참고점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가노 호코시 아들 스치는 3살 생일 파티 때 이제 70명의 어른들이 와가지고 자기 생일을 막 축하해줬던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엄청 한박 웃음을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은 막 엄마한테 혼나도 누구한테 혼나도 도망갈 곳이 있어서 좋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3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 시절을 이제 떠올리면서 같이 모여서 막 웃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을 가족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 질문들이 떠오르는 그런 취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취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건 청년들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구나. 가난이 그냥 대물림 될까봐 두려웠고 그냥 경쟁에 짓눌려서 또 그런 경쟁에 막 빠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될까봐 반복하게 될까봐 무서웠고 그냥 사랑이 통제되고 희생되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봐왔던 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은 출산을 포기했다기보다는 그저 미래를 상상하는 일을 잠깐 멈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난 그 누군가는 그냥 빈곤한 세상을 물려주기 싫어서 그냥 출산을 망설이고 누군가는 그냥 후회 없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누군가는 그냥 서로의 삶을 떠받치기 위해서 새로운 가족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들의 바닥에는 결국 같은 것이 있었던 건 아닐까. 바로 내 아픔을 다음 세대에게 되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 저는 그런 미래가 마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진 상처에 좀 솔직해지고 정직해지고 그냥 내 곁에 있는 타인의 삶에 조금 더 포근한 곁을 좀 내어주고 함께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는 그런 마음과 연결들이 많아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좀 미래를 단순히 숫자가 아닌 뭔가 구체적으로 알록달록하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취재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을